계집 주제에 뭘 안다고 사단장이야. 감히 학사장교 출신 주제에 육사 출신인 나한테 명령을 해. 독고영 준장이 신임 사단장을 향해 퍼부은 모욕적인 말.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눈앞의 여성이 707 특수임무단에서 12년간 적진을 누빈 전설이라는 것을, 그리고 단 24시간 만에 자신이 수갑을 차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이 여성 소장은 어떻게 부패로 얼룩진 사단을 뒤집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전 9시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육군 제28보병사단 정문 앞은 이른 봄 햇살 아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숨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공용 차량 한 대가 사단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여성은 키 172cm의 날씬한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어깨에 빛나는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수진 소장, 만 42세. 육군 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여성으로 소장 진급과 동시에 사단장 보직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한수진의 이력은 그 자체로 전설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입대한 그녀는 단 3년 만에 707 특수임무단 선발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여성 지원자 중 유일한 합격자였고, 체력평가에서는 남성 후보생들을 제치고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707에서의 12년간 그녀는 대테러 작전, 해외 인질 구출, 북한 관련 특수 임무 등 국가 기밀로 분류된 수십 건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소령 시절에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부대에서 정보장교로 근무하며 탈레반의 습격을 사전에 차단해 부대원 전원을 무사히 귀환시킨 공로로 화랑무공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07 출신이라는 명예로운 이력은 동시에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육군 내부에는 여전히 육사 출신 남성 장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학사장교 출신의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경계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28사단에는 그녀의 부임을 노골적으로 반기지 않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수진이 차에서 내리자 위병소 앞을 지키던 병사 2명이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거수 경례로 답례한 뒤 위병소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임 사단장이 부임하는 날이라면 정문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하고 의장대와 주요 참모진이 도열해 있어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문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위병소 안에는 당직 하사 한 명만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신임 사단장 한수진 소장입니다. 정문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위병 조장인 하사는 땀을 흘리며 전산 화면을 들여다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게 소장님.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산 등록은 인사령이 하달된 지 3일 전에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수진은 자신의 인사명령서 사본을 꺼내 제시했습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발행한 정식 문서였고, 날짜는 3월 12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사는 명령서를 받아들고도 망설였습니다. 그의 무전기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 알았지? 한수진은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사에게서 무전기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직 사령이 누구입니까? 그건. 병사,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당직 사령은 누구입니까? 행정부 사단장이신 독고영 준장님이십니다. 한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독고영 준장.
그녀는 부임 전 제28사단의 인사 파일을 철저히 검토했고 독고영이라는 이름에 여러 차례 밑줄을 그었습니다. 육사 32기 출신으로 올해 55세, 제28사단 행정부사단장으로 3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파일에는 그가 사단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전임 사단장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인맥이 육군본부 일부 실세들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전기를 주십시오. 한수진은 하사의 손에서 무전기를 받아 송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독고영 준장, 나는 신임 사단장 한수진 소장이다. 지금 즉시 정문 개방을 지시하라. 무전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독고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소장님이십니까? 연병장에서 훈련 지도 중이라 즉시 이동이 어렵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독고영 준장. 나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 육군본부 인사명령에 따라 오늘 9시를 기해 제28사단장으로 부임한다. 정문을 즉시 개방하고 참모진을 집합시켜라. 이것은 명령이다. 한수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이 여지도 없었습니다. 707에서 12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을 수행하며 단련된 그녀의 의지는 단 한 번의 명령으로도 상대방을 압도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독고영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수진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위병 조장, 내가 직접 정문을 연다. 열쇠를 가져오시오. 하지만 소장님. 이것은 명령이다. 군인은 상관의 합법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육군 복무규정 제8조를 상기하라. 하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정문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한수진은 정문을 통과하며 사단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연병장 한쪽에서는 정말로 누군가가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고영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민무늬 전투복 차림으로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참모 몇 명이 서서 그의 스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임 사단장이 부임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그것도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오는 날에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수진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독고영은 한수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골프채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 더 공을 쳐낸 뒤에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셨습니까, 소장님? 독고영의 인사에는 존경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수 경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골프채를 든 채로 한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키는 180cm가 넘었고 체격도 건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격과 경력 그리고 육사 출신이라는 배경이 비육사 출신 여성 사단장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독고영 준장. 지금 즉시 골프채를 내려놓고 정식으로 거수 경례를 하시오. 한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독고영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장님, 저는 지금 훈련 지도 중입니다. 사단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훈련은 전시 대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골프가 전시 대비 훈련입니까, 준장? 이것은 스트레스 관리의 일환입니다. 지휘관의 건강 관리도 부대 전투력에 충분하다. 한수진은 독고영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독고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독고영 준장, 나는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당신은 학사장교 출신 여자가 사단장으로 왔으니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나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12년간 대한민국을 지켰고 전장에서 직접 적과 맞서 싸운 군인이다.
당신이 이 연병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동안 나는 아프가니스탄 사막에서 탈레반과 총격전을 벌였다. 지금 당장 골프채를 내려놓고 사단장실로 전 참모진을 소집하라. 1시간 안에 사단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 독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수진의 눈빛에서 단순한 허세가 아닌 진짜 전투 경험에서 나오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707 출신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력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독고영은 마지못해 골프채를 내려놓고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한수진은 정확하게 답례한 뒤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독고영이 참모들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수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단장실은 3층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실내에 가득했습니다. 전임 사단장이 사용하던 방이었지만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소파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킨 뒤 책상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사단 주요 참모진이 사단장실에 모였습니다. 작전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 인사참모 등 주요 보직의 대령과 중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독고영 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오. 한수진은 참모들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제28보병 사단장으로 부임한 한수진 소장이다. 여러분과 함께 이 사단을 대한민국 최강의 부대로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각 참모는 담당 분야의 현황을 보고하라. 참모들은 차례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작전 훈련 현황, 병력 배치 상황, 무기 및 장비 보급 상태, 인사 관리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한수진은 보고를 들으며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예리했고 군사학과 실전 경험이 결합된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수참모, 지난달 부식비 집행 내역을 다시 설명하시오. 장병 1인당 배정된 예산과 실제 사용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군수참모인 중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한수진은 이미 부임 전에 사단의 예산 집행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 중령. 한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28사단의 만연한 부패의 뿌리를 찾아내고 도려내는 수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스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저 뒤에 앉아있는 독고영 준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수진 소장의 부임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제28사단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참모 회의가 끝난 것은 오후 1시였습니다. 한수진 소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하며 각 참모들의 보고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특히 군수 분야의 예산 집행 내역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들이 있었습니다. 부식비 항목에서 장병 1인당 배정된 예산은 월 15만 원이었지만 실제 식자재 구매 내역을 합산하면 1인당 10만 원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5만 원의 차액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한수진은 인사참모인 김정훈 대령을 불렀습니다. 김 대령은 50대 초반의 육사 출신으로 제28사단에서 2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독고영 준장과는 달리 한수진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대령, 사단 감사실은 언제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 감사를 실시했습니까? 6개월 전입니다, 소장님. 육군본부 감사관실에서 정기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김 대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서 증빙 서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독고영 준장께서 육군본부 쪽과 조율하셔서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육군본부와 조율했다는 말은 결국 인맥을 동원해 감사를 무마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707에서 12년간 정보작전을 수행하며 이런 류의 비리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권력과 인맥으로 얽힌 부패는 조직 전체를 좀먹는 암과 같았습니다. 김 대령, 지난 3년간 사단의 모든 예산 집행 장부를 사단장실로 가져오시오. 전산 파일과 종이 장부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장님. 김 대령이 나간 뒤 한수진은 작전 참모인 이승호 대령도 따로 불렀습니다. 이 대령은 40대 후반으로 육사 출신이었지만 독고영 준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 대령, 사단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 대령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단 내부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오. 독고영 준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간부들이 사단 운영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인사 발령, 심지어 훈련 계획까지 독고영 준장의 승인 없이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임 사단장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알고 계셨지만 독고영 준장의 육군본부 인맥 때문에 손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가 있습니까? 이승호 대령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식비 횡령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또한 사단 시설 보수 공사를 발주할 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유흥비를 결제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모두 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장병들 사이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임 전부터 제28사단의 예산 집행 내역을 입수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707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보관 출신 동기가 국방부 예산실에 있었고 그를 통해 사단의 최근 3년간 예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교차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패턴들이 드러났습니다. 오후 5시 김정훈 대령이 장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이 장부 20여 건과 USB에 담긴 전산 파일이었습니다. 한수진은 그날 밤을 꼬박 새우며 장부들을 분석했습니다. 707 시절 재무 분석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 한수진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부식비 항목에서 식자재 구매업체로 지급된 금액과 실제 업체의 세금 계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월 5천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한 업체의 세금 계산서는 월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2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매달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입니다. 한수진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천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년. 총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횡령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사단 헌병대장인 박민수 중령을 호출했습니다. 박 중령은 새벽 5시에 급히 사단장실로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수진은 분석한 자료들을 박 중령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박 중령, 이 자료들을 보십시오. 지난 3년간 부식비 명목으로 최소 7억 원 이상이 횡령되었습니다.
장부는 이중으로 작성되었고 실제 업체 입금액과 장부상 금액이 다릅니다. 박민수 중령은 자료들을 검토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금 횡령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출 결제는 행정부사단장인 독고영 준장의 결제를 거쳤습니다. 소장님, 그러나 독고영 준장은 육군본부에 강력한 인맥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박중령. 한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인맥이 아닌 법과 원칙으로 이 사단을 이끌 것입니다. 독고영 준장이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장병들의 부식비를 횡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즉시 독고영 준장의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십시오. 영장은 내가 직접 군검찰에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전 8시 한수진은 전 장병 집합을 명령했습니다. 제28사단의 모든 병력이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약 5천여 명의 장병들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한수진 소장이 올라서자 장병들이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독고영 준장은 단상 아래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자신의 사무실이 헌병대에 의해 압수수색당했고 관사도 뒤집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마이크를 잡고 장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28사단 장병 여러분, 나는 어제 사단장으로 부임한 한수진 소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부대를 대한민국 최강의 사단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단 내부의 부패를 제거해야 합니다. 연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수진은 준비한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지난밤 나는 우리 사단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의 부식비 명목으로 집행된 예산 중 최소 7억 2천만 원이 횡령되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독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이 더 나은 식사를 하도록 배정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습니다. 식자재 업체와 짜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뒤 차액을 착복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해 인근 유흥업소에서 개인 유흥비를 결제했습니다. 한수진은 헌병대가 압수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동두천 시내의 유흥주점, 골프장, 고급 음식점 등에서 수백만 원씩 결제된 내역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행정부사단장 독고영 준장이 있습니다. 한수진이 독고영을 가리키자 수천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독고영은 단상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내가 설명할 기회를. 독고영 준장, 당신은 지금 군사법에 의해 조사를 받을 대상입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 한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독고영 준장, 당신은 군형법 제58조 공금 횡령죄 및 제60조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지금부터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헌병대원들이 독고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독고영은 저항하려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육군본부 권태식 중장님과 권태식 중장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한수진이 독고영의 말을 잘랐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법 앞에 평등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든 횡령한 돈은 장병들의 것입니다. 헌병대원들이 독고영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독고영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것이오. 권 중장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박중령, 피의자를 연행하시오. 독고영은 헌병 차량에 실려 연병장을 떠났습니다.
5천여 명의 장병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수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28사단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횡령된 예산은 전액 환수해 여러분의 복지 향상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정직해야 하고 강해야 하며 정의로워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연병장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병사들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병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지휘관을 만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수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사단 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김정훈 대령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독고영 준장이 말한 권태식 중장은 실제로 육군본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분입니다.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김대령, 나는 707에서 12년간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두려움 없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권태식 중장이 보복을 한다면 나는 그것도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척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제대로 서는 것입니다. 김정훈 대령은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군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독고영 준장의 범죄 혐의는 군검찰에 정식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압수된 이중 장부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독고영이 쌓아온 3년간의 부패 왕국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고영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있었고 그들은 반드시 반격을 시도할 것이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독고영 준장이 군검찰에 송치된 지 3일 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가 있는 서울 용산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권태식 중장은 소주잔을 내리쳤습니다. 잔이 깨지며 술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권태식 중장은 올해 58세로 육사 28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30년 넘는 군 생활 동안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작전참모부를 거치며 승승장구했고 현재는 육군교육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중장 계급장은 그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랐는지를 상징했습니다. 그의 수하에는 전국의 주요 사단장과 여단장들이 있었고 그중 독고영 준장은 그의 육사 후배이자 가장 충실한 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장님, 일단 진정하시고 대책을 논의하시죠. 옆에 앉은 인사참모부 소속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권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수진이라고 했나? 707 출신 학사장교 여자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어. 이대로 두면 군 기강이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중장님,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이중 장부도 발견되었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독고영 준장을 구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명? 독고영은 이미 끝났어. 내가 화가 난 건 그게 아니야. 권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수진이 나한테까지 칼을 겨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저 여자를 그냥 두면 다음 타깃은 나야. 지금 당장 제28사단 특별 검열을 준비해. 검열단장은 내가 직접 지명하겠어. 알겠습니다, 중장님. 일주일 후 제28보병사단의 육군본부 검열단이 도착했습니다. 검열단장은 박철수 준장으로 권태식 중장의 육사 직속 후배였습니다. 검열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권태식의 인맥으로 엮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한수진 소장은 사단장실에서 박철수 준장을 맞이했습니다. 박 준장은 거만한 태도로 한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키는 185cm로 한수진보다 한 뼘 이상 컸습니다. 한수진 소장, 육군본부 지시에 따라 제28사단 특별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열 기간은 2주이며 모든 부대 활동은 검열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 준장 정기 검열 일정은 6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특별 검열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육군본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단장은 검열에 협조만 하시면 됩니다. 한수진은 박철수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검열이 아니었습니다. 독고영 준장을 체포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검열이 시작되자 박철수 준장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군장 상태를 검사하며 먼지 한 톨만 발견해도 부대 전체를 집합시켰습니다. 정해진 검열 기준에도 없는 항목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내무반 침상 모서리가 정확히 90도를 이루지 않았다. 전원 재정비하고 3시간 후 재검열한다. 탄약고 온도가 규정보다 0.5도 높다. 담당자를 징계하라. 급식소 식판 정리가 미흡하다. 오늘 저녁 식사는 전투 식량으로 대체한다. 병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집합과 해산을 반복했습니다. 정상적인 훈련은 중단되었고 모든 시간이 검열단의 트집을 잡는 데 쓰였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휴가 전면 중단 조치였습니다. 검열 기간 중 모든 휴가와 외출, 외박은 금지한다. 부대 기강 확립이 최우선이다. 박철수의 명령에 간부들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승인된 휴가까지 취소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인사참모인 김정훈 대령이 항의했습니다. 준장님, 이미 승인된 휴가를 취소하는 것은 육군 복무 규정 제42조 위반입니다. 장병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김 대령, 지금 나한테 규정을 가르치려는 겁니까? 검열 기간 중 검열 단장의 지시는 절대적입니다. 이것도 모르십니까? 김정훈 대령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수진 소장도 회의에 참석했지만 박철수는 그녀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사단 전체가 극도의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병사들은 하루에 2시간도 채 자지 못했고 간부들은 검열단의 끊임없는 트집에 지쳐갔습니다. 특히 가족 경조사로 휴가를 계획했던 병사들은 절규했습니다. 한 상병은 할머니 장례식에 가지 못해 영내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다른 병장은 2년 만에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취소해야 했고 결국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수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부대를 순찰하며 병사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검열단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사단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는 검열단의 갑질 행태를 낱낱이 담아냈습니다. 박철수 준장이 병사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는 장면, 규정에도 없는 기준으로 부대를 압박하는 장면, 심지어 한 간부에게 무릎을 꿇리는 장면까지 모두 영상에 기록되었습니다. 한수진은 707 시절의 동료였던 국방부 인권센터의 법무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모든 증거 영상과 기록을 전송했습니다. 동시에 국방일보 군사옴부즈만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보좌관에게도 같은 자료를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태식 중장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707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보관 출신 동기들과 연락을 취했고 국방부 감사관실과 방위사업청의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한수진은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5년 전 권태식 중장이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 관여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3개 업체가 경쟁했는데 최종 선정된 업체는 기술력이나 가격 면에서 가장 우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순위였던 업체가 모든 면에서 앞섰지만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한수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업체의 대표이사가 권태식 중장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직후 권태식의 부인 명의로 서울 강남에 30억 원대 아파트가 매입되었다는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당시 권태식의 공식 재산 신고 내역으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한수진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업체 선정 과정의 회의록, 계약서,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권태식과 업체 대표 간의 골프 모임 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검열 2주차가 되자 병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병사가 탈영을 시도했고 다른 병사는 자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한수진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국방부 장관 직속 감찰실, 국회 국방위원회,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발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육군본부 교육사령관 권태식 중장의 무기 도입 비리 의혹 및 검열단의 인권 유린 행위. 자료가 공개되자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국방부 장관은 즉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철수 준장은 아침 조회 중 육군본부로부터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단장실로 뛰어왔습니다. 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왜 소환되는 겁니까? 한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준장, 당신과 검열단이 지난 2주간 자행한 불법 행위들이 전부 폭로되었습니다. 규정 위반 검열, 승인된 휴가 강제 취소, 병사에 대한 인격 모독, 간부 가혹 행위 등 모든 것이 영상과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고 당신을 배후에서 조종한 권태식 중장의 과거 비리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5년 전 전차 도입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수수, 부정축제, 친인척 특혜 등 모든 증거가 국방부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 준장, 당신은 부당한 명령을 따랐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장병을 고통받게 했습니다.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가서 전 장병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육군본부의 지시를. 박 준장. 한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 군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군법회의에 서든가. 선택하십시오.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시간 후 제28사단 전 장병이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박철수 준장과 검열단 15명이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5천여 명의 장병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철수 준장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8사단 장병 여러분, 지난 2주간 검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큰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규정에 없는 기준을 강요했고 정당한 휴가를 취소했으며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열단원 15명도 모두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연병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무릎 꿇은 검열단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동시에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한수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휴가는 오늘부터 즉시 재승인됩니다. 지난 2주간의 강제 근무에 대한 보상 휴가도 추가로 부여하겠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진은 육군 본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권태식 중장이 교육사령관직에서 보직 해임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박철수 준장과 검열단도 모두 문책을 받았습니다. 한수진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부패한 권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서려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의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를 믿고 따르는 5,000명의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권태식 중장이 보직 해임되기 바로 전날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육군본부 훈련평가단에 긴급 지시를 내려 제28사단을 대상으로 특별전술훈련을 실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훈련은 이미 3개월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지만 권태식은 훈련 조건을 극단적으로 변경했습니다. 한수진 소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사단장직에서 물러나게 만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한수진이 육군본부로부터 훈련 계획서를 받은 것은 훈련 시작 3일 전이었습니다. 계획서를 펼친 한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작전 참모인 이승호 대령도 함께 계획서를 검토하다가 경악했습니다. 소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28사단이 방어작전을 수행하는데 상대는 제3기계화보병 사단입니다. 그것도 최신형 K2 전차 50대와 아파치 헬기 10대를 보유한 기갑 부대입니다. 한수진은 계획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특수훈련 조건이라고 되어 있군요. 네, 여기를 보십시오. 제28사단은 훈련 기간 중 모든 무전 통신 장비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주 보급로가 차단된 상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전이라면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한수진은 계획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한수진과 제28사단을 패배시켜 그녀의 지휘 능력을 공개적으로 의심받게 만들려는 함정이었습니다. 무전기 없이 5,000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보급도 없이 기계화 부대와 맞서 싸우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임무였습니다. 이승호 대령, 참모진을 긴급 소집하시오. 작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시간 후 사단 주요 참모들이 작전실에 모였습니다. 한수진은 훈련 계획서를 참모들에게 공유했습니다. 군수 참모인 최민준 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이 조건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육군본부에 훈련 조건 재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 됩니다. 한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우리가 조건 완화를 요청하면 그들은 우리가 무능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조건 그대로 이 훈련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장님, 무전기 없이 어떻게 부대를 지휘한다는 말입니까? 한수진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무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군대는 어떻게 전쟁을 했습니까? 우리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수진은 화이트보드에 작전 개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첫째, 시각 신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거울 반사, 깃발 신호, 연막탄 색깔 조합 등을 이용해 기본적인 명령을 전달합니다. 둘째, 전령 체계를 운영합니다. 각 대대별로 가장 발이 빠른 병사들을 선발해 전령조를 편성합니다.
셋째, 사전에 치밀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지휘관이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게 합니다. 참모들이 한수진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최신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도로가 아닌 산악 지형에서는 기동성이 제한됩니다. 아파치 헬기는 강력하지만 우리가 산림지대에 은폐하면 타격 효과가 감소합니다. 이승호 대령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 작전은 산악지대를 활용한 게릴라 전술입니까? 정확합니다. 707에서 나는 12년간 비정규전을 훈련받았습니다. 적은 우리가 정면으로 맞서리라 예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예상을 깨트릴 것입니다. 한수진은 동두천 인근의 지형도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주요 고지와 계곡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훈련장은 소요산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70% 이상이 산악 지형입니다. 적의 기계화 부대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도로들을 장악하고 적의 이동로를 차단합니다. 훈련 당일 제28사단 5천여 명의 병력이 소요산 일대로 이동했습니다. 한수진은 병력을 5개 전투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전투단은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고 모든 지휘관은 상황별 작전 매뉴얼을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상대인 제3기계화 보병사단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단장인 진용석 소장은 작전 브리핑에서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제28사단은 통신도 없고 보급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정면 공격으로 36시간 이내에 그들의 방어선을 돌파할 것입니다. K2 전차의 화력과 아파치의 공중 지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3기계화 사단의 50대 K2 전차가 천둥 같은 굉음을 내며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의 아파치 헬기가 하늘을 날며 제28사단의 위치를 정찰했습니다. 그러나 제28사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악지대 곳곳에 위장막을 설치하고 완벽하게 은폐한 상태였습니다. 한수진은 소요산 정상 부근의 임시 지휘소에서 쌍안경으로 적의 이동을 관찰했습니다. 적 기갑부대가 3번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전령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한수진은 거울을 들어 햇빛을 반사시켰습니다. 3번의 긴 반사와 2번의 짧은 반사. 미리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1km 떨어진 고지에서 같은 신호가 되돌아왔습니다. 3번 도로 양쪽 산자락에 매복해 있던 제28사단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둔 통나무와 바위를 도로로 굴렸습니다. K2 전차들이 장애물을 만나 속도를 줄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 위에서 훈련용 대전차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물론 실탄이 아니라 레이저 판정 시스템이었지만 훈련 규칙상 명중으로 판정되면 그 전차는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10대의 K2 전차가 순식간에 무력화되었습니다. 제3기계화 사단 지휘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진용석 소장이 다급하게 명령했습니다. 아파치를 투입하라. 적의 매복 위치를 찾아내고 제압하라. 아파치 헬기 6대가 소요산 상공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제28사단 병력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은 공격 후 즉시 산림 깊숙이 철수했고 위장막 아래로 완벽하게 숨었습니다. 아파치의 열상 감지 장비로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한수진은 다시 거울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5번의 긴 반사. 2차 공격 개시 명령이었습니다. 동쪽 계곡에 매복해 있던 또 다른 전투단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적 보급 부대의 이동로에 미리 설치해둔 함정을 작동시켰습니다. 보급 트럭 15대가 위장된 도랑에 빠졌습니다. 제3기계화 사단의 연료와 탄약 보급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제3기계화 사단은 예상과 달리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차 18대가 무력화되었고 보급로가 끊겼으며 병력 30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통신 장비가 없는 부대가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용석 소장은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적은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술을 바꿔야 합니다. 산악지대로 들어가 적을 소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수진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적이 산으로 들어오면 그들의 장비 우위는 사라지고 병력 대 병력의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틀째 밤 한수진은 결정적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전령들을 각 전투단에 파견해 자정에 일제히적 지휘소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자정 5방향에서 동시에 제28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막탄이 터지고 훈련용 섬광탄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제3기계화사단 지휘소를 경계하던 병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수진은 707 시절 훈련받은 침투 기술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그녀는 선발된 특공조 20명과 함께 적 지휘소 100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돌격! 특공조가 지휘소로 뛰어들었습니다. 3분간의 근접 전투 훈련 끝에 제3기계화사단 사단장 진용석 소장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훈련 규칙상 사단장이 포로가 되면 그 부대는 지휘 체계를 상실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훈련 종료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심판단이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28보병 사단의 완벽한 승리로 훈련을 종료합니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훈련평가단장인 김성철 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장님, 무전기도 없이 어떻게 이런 조직적인 작전이 가능했습니까? 한수진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장님, 군인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첨단 장비가 아닙니다. 훈련된 두뇌와 강한 의지, 그리고 동료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훈련장에서 돌아온 제28사단 장병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해냈고 대한민국 최정예 기계화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믿어준 지휘관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수진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군대였습니다. 첨단 무기나 장비가 아니라 인간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 정신 말입니다. 훈련 결과 보고서는 육군본부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권태식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한수진의 탁월한 지휘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훈련 종료 3일 후 육군본부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주재로 주요 군단장과 사령관들이 모인 회의였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제28보병사단의 훈련 결과 보고였습니다. 회의실 전면 스크린에 훈련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무전기 없이 거울 신호와 전령으로 부대를 지휘하는 한수진의 모습, 산악지대에서 기계화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전술, 그리고 야간 침투 작전으로 적 사단장을 생포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1군단장인 박정환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승리가 아닙니다. 현대전의 교리를 다시 쓰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박정환 중장은 63세로 육사 26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운 군 경력 동안 수많은 훈련과 작전을 지휘했지만 이런 결과는 처음 보았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인 강민수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중장의 말이 맞습니다. 한수진 소장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가장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휘관의 능력입니다. 강민수 대장은 65세로 육사 24기 출신이었습니다. 별 넷을 단 대장 계급장은 육군 최고 위직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한수진의 인사기록 파일을 펼쳐보았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12년 경력, 아프가니스탄 파병 정보장교, 화랑무공 훈장 수훈, 그리고 최연소 여성 소장 진급. 이력 자체가 비범합니다. 제2작전 사령관인 이철민 중장이 말했습니다. 총장님, 한수진 소장은 단순히 작전을 잘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를 단 한 달 만에 척결했고 육군 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재는 더 큰 무대가 필요합니다. 강민수 대장이 참모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한수진 소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대한민국 육군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회의실에서 여러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다른 사단장으로 보내자고 했고, 일부는 군단 참모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환 중장의 제안이 가장 설득력 있었습니다. 총장님, 한수진 소장을 국방부 전력발전본부 차장으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녀의 전술적 혁신성과 부패 척결 능력은 육군 전체의 전력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강민수 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수진 소장을 국방부 전력발전본부 차장으로 보하겠습니다. 승진 추천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한편 권태식 중장은 그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로부터 정식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사령관직에서 물러나고 대기 발령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군검찰의 조사도 계속되고 있었고 5년 전 무기 도입 비리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권태식은 자신의 집무실을 정리하며 한수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육사 출신 남성 장교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군대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진은 그런 네트워크 밖에서도, 아니 오히려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내가 졌군. 권태식은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정의가 아닌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28보병 사단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독고영 준장이 횡령했던 7억 원은 전액 환수되어 장병 복지 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식당 시설이 개선되었고 부식비가 제대로 집행되면서 장병들의 식사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한수진은 또한 병사들의 인권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부당한 가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함을 설치했고 주말마다 장병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간부들에게는 리더십 교육을 강화했고 병사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한수진의 사단장 재임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지만 제28사단은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육군 훈련평가에서 우수부대로 선정되었고 병영 문화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2024년 9월 1일 한수진 소장의 이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국방부 전력발전본부 차장으로 영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임식은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새벽 6시부터 동두천 일대 연병장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8사단 장병 5천여 명은 물론이고 인근 사단의 병사들, 전역한 예비역들, 심지어 동두천 시민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한수진이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제28사단은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부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한수진이 사단장 관사에서 나와 연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소장 정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화랑무 공훈장을 비롯한 여러 개의 약장이 빛났습니다. 어깨에 무궁화 2송이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연병장에 도착한 한수진은 집결한 장병들의 규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8,000명이 넘는 인원이 연병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한수진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28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6개월 전 이곳에 왔을 때 많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부패가 있었고 불의가 있었고 고통받는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3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째, 언제나 정직하십시오. 군인의 가장 큰 무기는 첨단 장비가 아니라 정직입니다. 둘째,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계급이 높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셋째, 정의를 위해 싸우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영토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와 자유입니다. 한수진이 말을 마치자 연병장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천둥처럼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승호 대령이 단상으로 올라와 한수진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군인 정신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28사단은 영원히 소장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수진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8천여 명의 장병과 시민들이 일제히 경례로 답했습니다. 전역한 예비역들도 민간인 복장의 시민들도 모두 오른손을 들어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수진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장병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악수를 청하는 병사들과 일일이 손을 잡았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병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어떤 병사는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한 상병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소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군대가 정말 싫었습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덕분에 군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수진은 그 상병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사. 당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군인입니다. 오전 11시 한수진은 마지막으로 사단장실을 둘러보았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이 방에 들어왔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 그리고 벽에 걸린 제28사단의 부대기. 김정훈 대령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령.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소장님.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소장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한수진은 사단장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고 모두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수진은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답례했습니다. 청사 밖으로 나오자 5천여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이 지나갈 길 양쪽에 늘어서서 마지막 경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이 차량에 탑승하자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한수진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경례로 답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병사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차량이 정문을 통과할 때 한수진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28보병 사단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아래 수천 명의 장병들이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안녕히 나의 전우들이여.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차량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전력발전본부에서는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더 큰 무대에서 대한민국 군대 전체의 혁신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28사단에서의 6개월이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이 앞으로의 모든 도전을 이겨낼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수진 소장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한 명의 군인, 한 명의 리더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수진 소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란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